일단 오늘 그 일정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바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모의고사였죠? 네. 모의고사였고 오랜만에 쓰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같이 답안지를 들고 오시면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네. 이 부분들 멘토분이랑 같이 멘토링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안지 저 뒤쪽에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답안지 다 챙겨놨어. 이거 안 훔쳐봐요. 네. 일단은 그럴 것 같고 이번 주에 네트워크 봤잖아요. 다음 주에는 CAOS 합니다. 네. 그래서 CAOS 하고 그 다음 주에 300분 이제 시험 보는 형태로 진행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저기 그 130회 합격하신 그 임승원 기술사님 오셔가지고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뭐죠, 동현님? 뭐가 제일 힘드세요? 네? 아니 공부하실 때. 과목은 다 어렵지. 네. 아, 의지. 아, 그러면 저희 동현님 저 따로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아, 네. 암기가 제일 어려우시잖아요. 그 임승원 기술사님이 한 3년간 하셨어요. 공부를 3년간 하셨고 키워드가 넘치다 넘쳐가지고 사실 합격을 못하신 분이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동안 합격 못하신 게.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감사하게도 또 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오셔서 그 키워드 특강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다들 참석하셔서 그 혜택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에 그렇게 진행할게요. 네. 그리고 이후에도 저희가 뭐 가독성, 뭐 토토, 그리고 법, 제도, 뭐 이런 각각의 그 기수사님들 제가 하나씩 숙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이렇게 다들 한 번씩 초대해가지고 네, 특강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해설 시작할게요. 그 네트워크는 일단은 요걸 좀 보셔야 돼요. 네트워크 및 프로토콜 분석이에요. 프로토콜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네트워크 설계가 가능해야 하고 통신 시스템이 돼야 된다. 되게 좀 광범위하기는 한데 일단은 범위는 저렇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토콜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알고 있는 프로토콜들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해설지는 아직 첨부를 못했는데 해설지 첨부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6G의 6G 핵심 기술이에요. 네. 핵심 기술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핵심 기술이 나와야겠죠? 핵심 기술을 물어봤는데 초대역, 초공간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기술을 물어봤잖아. 기술을 명확하게. 그러면 여기 헤더를 기술이라고 쓰시고 옆에 적어도 기술이라고 붙여야 돼요. 네. 이 가운데를. 제가 오늘 그렇게 안 적으신 분들 다 마이너스 처리 다 했어요. 이게 질문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되게 사소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 핵심 기술 뭐 특별한 게 있나? 테라 BPS잖아요. 테라 BPS 핵심 기술, 무선 통신 기술 당연한 거 아닌가 저건? 네. 테라 BPS급 광통신 인프라 기술 당연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리고 테라헤르츠 통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지국뿐만 아니라 단말에서도 그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라헤르츠 RF 라디오 프리퀀시 기술이거든요. 부품 기술. 그리고 주파수 활용 기술. 네. 이렇게 문제라도 저렇게 좀 맞춰 주셔야 한다. 네. 그리고 여기 그림이 이게 더 크게 안 되나요? 네. 그림이 되게 이게 조금 작게 나와서 좀 짜치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기지국들이 있어요. 서브 기지국들. 저희 그 이동통신 기지국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면 여기 뭐 막 쏘고 있잖아요. 네. 저걸 쏘는 게 전파를 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브로드하게 이렇게 쫙 전파를 쏘게 되면 유실이 많잖아요. 필요 없는데도 전파를 막 쏘게 되면.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통신을 하기 위한 저희가 이제 빔포밍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초세밀 빔을 쏴주고 있는 거예요. 초세밀 빔 기술 이런 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저기 옆에도 보면 기지국 단말감 초세밀 빔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차별화되는 거예요. 기술을 쓰라고 했으니까 기술을 쓰셔야죠. 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뭐 보면 멀티레벨 진폭 변조, 뭐 초저지연 0.1ms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초지연 돼야 되잖아. 초지연 패킷 처리 기술 이렇게 약간 질문에 맞춰서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테라헤르츠이기 때문에 이 메가헤르츠만 기가헤르츠만 돼도 직진성이 엄청 강해지잖아요. 직진성이 강해지면 사람도 막 뭔가 인체에 유해할 것 같지 않으세요? 막 뭔가 막 사람한테 전파를 쏘면 아플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실제 여기 보면은 전자파 인체 안정성 확보 이런 애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3차원 공간 우리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건 몇 번 출제가 됐었어요. 저궤도 위성, 저궤도 위성 기술에서도 뭐 그 안에서도 또 들어가는 세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적어줘야 얘는 차별화할 수 있다. 네. 요번에 저도 이제 131일 때 그 채점된 기준들을 보고 좀 많이 느낀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채점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정의 읽어보면서 막 이상하다 싶은 거 다 마이너스 다 처리하고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소금은 짜다. 설탕은 달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다 걸렸어, 지금. 다 걸려가지고 다 마이너스. 네. 그렇게 습관적으로 쓰지 왜 그러냐면 공부 오래 하시다 보면 뭔가 내가 패턴이 돼서 이게 습관화해서 이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네. 마무리를 지으시려면 좀 그러실 필요가 있죠. 네. 조항님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좀 해서 문제에 포커싱을 맞춰서 좀 써주셔야 된다. 네. 이런 문제에 포커싱 맞춰서 쓰는 거는 현성님이 진짜 잘해요. 네. 네, 현성님은 다른 단점이 있긴 한데 현성님이 문제에 포커싱을 맞춰서 진짜 이런 기술이 있나 할 정도로 막 찾아보게 돼. 네. 근데 막 없고 막 이러면 막 뒤통수 치고 막. 네. 근데 진짜 그럴듯해. 저 사람은 논문을 써도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네. 이게 진짜 미래에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네. 약간 저렇게 약간 그게 좀 조항님이랑 그게 반반씩 섞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느낌상.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OSI 7 레이어는 제가 이거 쓰지 말라고 사실은 낸 문제. 네. 왜 그러냐면 이건 아무리 많이 써도 점수가 안 나와. 이거는 오늘 6.3점 이상 된 사람이 없어요. 6점. 제가 마이너스를 세부적으로 이건 정의가 틀려서 마이너스 0.1. 뒤에 막 모델 혹은 아니면 표준이라고 써야 되는데 규약 뭐죠? 법 체계 뭐 막 이렇게 쓰신 분들 있는데 다 마이너스. 네. 여기는 쓸 것 많은데 차별하기 어려워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 이게 제가 이거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의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정의에 우리 얘도 그 표준이잖아요. 표준 규격이 있어요. 규격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 저희 OSI 7 레이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캡슐화 뭐 해서 양쪽으로 웬만하면 그림까지 다 그려주는 게 좋아요. 네,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 못 그리겠다. 그러면 한쪽만이라도 완벽하게 그리고 그 옆에 데이터 뭐 장비 이런 거 표현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요 밑에 내려오면 프로토콜 다 적어줘요. 그리고 이 상세 설명 안에도 7계층의 역할이 뭔지도 다 맞춰서 다 적어줘요. 사실 이걸 1교시형으로 이렇게까지 다 적으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시간 이것 때문에 많이 뺏기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에 손해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거 가지고 차별하기 좀 어렵겠다. 오히려 다른 거, 남들 안 쓰는 거 이런 거 좀 잘 쓸 수 있다. 하면 그거 쓰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네. 물론 저는 쓸 게 없어서 이거 써야지 그럼. 이거 써야죠 그럼. 난 내가 막 5.3 이렇게 나오는데 차별화를 해야겠어 해가지고 이거 안 쓰고 다른 거 쓰시고 막 4.7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되게 그래서 점수 받기 어렵다. 네. 이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7498 이렇게 ISO 7498 이렇게 써줘야 되고 네. 그리고 응용 뭐 세션 전송 뭐 이 역할 그리고 여기는 이거 가지고 지금은 좀 부족해요. 제가 이때는 구슬 이때 시절만 해도 구슬 줄만 했는데 저희가 이제 또 바뀌었어. 네. 그래서 여기에 프로토콜 장비 다 들어가야 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3단락에도 보면은 TCP랑 그리고 OSI 7 레이어 비교해 가지고 쓰시는 거 있잖아요. 너무 식상해. 네. 그거 쓰면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네. 진짜로. 네. 다른 걸 좀 써주셔야 됩니다. 요지응학 뭐 이런 건 괜찮아요. 프리미티브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분도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네. 많이 뭘 적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형식들 적어주셨고
그리고 설명의 역할, 비교란에는 이제 프로토콜을 좀 적어주셨어요. 프로토콜이랑 이제 관련된 이제 이랬잖아요. 표준 같은 걸 좀 잘 적어주셨어요. 네. 깔끔하게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네. 근데 오늘 막 내가 적을 거는 많은데 시간은 없으니까 이게 되게 막 템플릿들이 다 틀어지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적으실 거면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적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한숨 쉬지 마시고. 네. 네. 이거 그냥 한번 보세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고요. VLAN, VPN, NFV로 이제 계속 확장돼서 나가요. 근데 VLAN은 물리적인 걸 이제 가상화시켜서 논리적으로 가상화시켜 주는 거고, VPN은 알고 계시듯이 공중방을 가상화시키는 거잖아요. NFV는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가상화시키는 거고요.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일단락에 크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씩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데, 뭐 이게 설명을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비교표 형태로 보여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왜 저 형식인가요? 뭐 해도 이렇게 설명한 게 세 개를 비교할 때는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VLAN 보면 개념,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꼭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브로드캐스트 영역. 우리가 IP를 설정하게 되면 예전에 혹시 랜카드 직접 이제 그 IP 설정하게 되면 브로드캐스트 IP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동시에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 그룹된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랜 통신을 하는 게 이제 랜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거기에 버추얼 랜이기 때문에 그걸 쪼개서 쓰는 거예요. 여기가 전체가 브로드캐스트 영역이라고 할게요. 이 방에 있는, 이 룸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안에서도 제가 1조, 2조, 3조를 나누고 싶어요. 네. 그럴 때 이 VLAN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나누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트 VLAN이랑 태그 VLAN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포트 VLAN은 정말 그 물리적으로 그 뒤에 그 장비야 딴에서 포트를 다르게 꽂아서 분리하는 거고요. 태그 VLAN은 태그를 이제 달아가지고 분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물리적으로는 이게 전체가 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물리적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가상화해서 1조, 2조, 3조로 나누는 게 VLAN이다. 네. VPN은 뭐 알고 계시다시피 공중망을 터널링 기법을 사용해서 전용선화 시키는 거잖아요. 하나의 가상화된 이 영역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IPsec, SSL 뭐 이런 애들 VPN 기술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NFV는 장비를 여러 대의 이제 장비들을 기능별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네트워크 장비를 가상화시키는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인프라를 데이터 플레인, 뭐 컨트롤 플레인 이런 기능별로 나눠가지고 기능별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나눠서 장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DN 기술 같은 걸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개념도가 나오면 그냥 스위치 기준으로 다 물려 있는 거예요. 다. 네. 그래서 VLAN 2 지금 원래는 이제 이게 가상화돼 있어서 라우터 기반으로 해서 전체가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VLAN 1과 VLAN 2로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VPN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터널링을 해가지고 공중망을 뭐 2계층에서 3계층에서 7계층에서 나눠줄 때 이제 그것마다 SSL, IP 그리고 저 MPLS 이렇게 나눠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뒤에도 설명해야 될 게 많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가상화 기술의 개요를 이렇게 크게 한번 보여주셔도 괜찮고요. 네. 이렇게 이단락에는 정의 비교하고 특징들 각각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항상 각각의 기술들마다의 그 키워드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포트 태그, 트렁크 이런 애들 VLAN 이 안에 들어가는 그 키워드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VPN도 마찬가지로 IPsec, 뭐 SSL 이런 애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죠. NFV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애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비교가 된다.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나 다까지 막 비교를 못하다 보니까 3단락에 빼고 이랬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2단락에 묶어가지고 아까 저기 해설집처럼 그렇게 개념도를 묶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는 비교를 좀 해주셔야 된다. 네, 말씀드립니다. 이게 원래 2교시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기 위에 분은 그렇게 좀 하셨네요. AIoT는 AI랑 그렇죠. IoT를 합한 거죠. 네. 개념도에 이걸 그리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걸 그리신 분들이. 네. 일단 방어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특히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엔 이 약간 이런 기술적인 게 이런 식으로 좀 보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아키텍처적으로 개념도를 그리더라도 이렇게. 네. 결국에는 IoT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뭔가 빅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인공지능 기술, 딥러닝 기술들을 사용해서 훈련을 잘 시킨 다음에 이런 연산된 결과를 다시 IoT에 연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단순히 그냥 이거 두 개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데이터를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그거를 IoT 네트워크에 다시 반영을 해서 최적화시켜 나간다. 약간 이런 개념들이 좀 있어야 이게 조금은 이게 AIoT 같은 느낌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늘 그래도 언급을 해주신 분들은 점수를 좀 드렸고 단순하게 이 플러스 해주신 분들은 5.5점 다 드렸어요.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이파이 6 이런 애들은 명확하게 스펙을 다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한데요. 개념이 30Mbps 2.456GHz잖아요. 왜 2.456GHz일까요? 네? 맞아요. 네. 무료기 때문에 여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비면허 대역. ISM 밴드라고도 하는데 비면허 대역이기 때문에 저기를 사용을 합니다. 네. 원래 저희는 주파수는 경매를 통해서 다 낙찰을 받아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KT, LG 뭐 이런 데도 다 국가에서 이제 그 주파수 경매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낙찰 받아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700MHz 대 뭐 이런 데도. 그런데 이게 다 비면허 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 면허 대역을 와이파이를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블루투스나 이런 데도 다 더 면허 대역대를 비면허 대역대를 사용해요. 비면허 대역이라는 건 저희가 택시 면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면허 대역대. 그 대역대에는 면허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 비면허 대역대는 면허 없어도 할 수 있어.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능 목표, 주요 기술 뭐 이런 애들 다 적어줘요. 네. 기본적으로 무선은 빔포밍 기술이라는 게 꼭 들어가요. 빔포밍이라는 게 그쪽을 지향성으로 그 안테나를 해서 제가 저기 동현님한테 막 전파를 이렇게 막 쏴주는 거예요. 지향성. 브로드캐스트하게 이렇게 막 쏘는 게 아니라 전파 전체적으로 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전파 효율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4096 팜 이런 압축 기술들 같은 게 들어가요. 네, 이게 그 뭐죠? 그 변조 기술들 같은 게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HARQ 뭐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스펙을 많이 적어주느냐 싸움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와이파이 6 같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에서 그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6 이후의 버전이기 때문에 6 버전 이후에 버전이기 때문에 그 전 버전과 비교해서 3단락에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EC, BEC잖아요. 이게 2계층의 오류를 검출하고 제어하기 위한 거예요. 네, 검출 제어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forward error correction 이거를 제어하는 거예요. 검출로 정정하는 커렉션까지 되는 거예요. 디텍션까지 가면 검출만 하는 거고요. 커렉션까지 가야 내가 오류를 처리하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워드 에러 커렉션은 내가 그냥 보내놓고 끝나는 거야. 그냥 포워드잖아. 포워드. 네. 백워드는 다시 와야 돼. 뭔가를. 네. 그래서 여기 디텍션 하는 그 알고리즘들이 다 틀리고요. F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보면 논블럭, 블럭, 코드 같은 거를 에러 디텍션 하는 데 사용해요. 네, 그리고 자체 정돈까지 가능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해밍 코드 같은 게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와야 되고 BEC 같은 경우에는 검출할 수 있는 애가 따로 있고 오류 정정하는 게 따로 있어요. 검출하는 애는 체크성 이런 애들 들어가요. CRC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가고 오류하고 나서 재전송 요청 다시 백워드 뒤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워드 에러 커렉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전송 요청을 하는데 재전송 요청을 할 때는 수고세로 해요. 수고세, 스탑 앤 웨이트, 고백 앤 그리고 셀렉티드 앤 리피트, 하이브리드, ARQ 이렇게 네, 합니다. 네. 이 밑에 있나? 없네요. 네. 그래서 다시 보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TCP는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하잖아요.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받았는지도 확인한다는 거예요. UDP는 비신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비신뢰 통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현님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무시하고 제가 막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렇게 UDP 하고 있잖아요. 지금 UDP 통신이에요, 이게. TCP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FEC는 자체 정정이 가능합니다. 동현님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응답이 온 거야. 네. 그러면 다음 거 설명하는 BC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TCP 통신이라는 TCP 통신. 근데 이걸 할 때 제가 지금처럼 보내고
기다렸다가 응답이 오고 또 그 다음 거 보내고 하는 게 stop and wait라고 합니다. 보내고 stop, wait 기다리잖아요. 응답이 와서 또 그 다음 거 보내. stop and wait. 네. 그리고 고백에는 내가 막 보내거든요. 1, 2, 3을 보내요. 그런데 중간에 2번이 누락이 됐어요. 그런데 2번을 못 받았다고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2번만 다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2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2번 보냈던 3번까지 다시 보내는 게 고백엔. 셀렉티드 앤 리피트는 딱 그 유실된 2번만 다시 보내는 거. 셀렉티드 앤 리피트.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검출, 블록코드, 논블록코드 이렇게 검출 나오고 기법들까지 적고요. BC 같은 건 검출이랑 대존성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써줘야 돼요. 꼭 이렇게.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무선 충전 기술 세 가지 방식. 네. 근거리, 장거리로 나누고 근거리는 자기 유도, 자기 공명, 장거리는 전자기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유도는 여기서 중요한 건 코일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돼. 1차 코일, 2차 코일. 네. 그리고 이 코일을 통해서 전자기파를 전력을 발생시켜서 이 수진 코일 자기장을 발생시켜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술이에요. 네. 굉장히 단거리에 이 코일이 붙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거리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이 중국 자기 공명은 공명이잖아요. 공명 음파가 울리는 것처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돼요. 네. 유도 방식과 비슷하지만 1차 코일에 2차 코일에 주파수가 같은 거예요. 주파수가. 네. 주파수가 같은 주파수 내에서 울리는 것들을 수신 받아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전자기파는 마이크로파 통해서 이제 충전하는 방식이고 얘 같은 경우엔 대용량의 어떻게 보면 큰 기기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요. 네, 여기 보면은 뭐 전송 거리, 효율, 전송 전력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효율은 가까울수록 좋아요. 네, 그래서 자기 유도가 가장 좋은 겁니다. 네. 컴시응에서 나왔어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1교시 설명드렸고요. 네, 2교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QoS를 이 문제 하나로 제가 항상 좀 정리하고 가시라고 이 문제를 항상 내요. 그래서 QoS는 퀄리티 오브 서비스잖아요. 뭔가 우리가 그 네트워크에서 패킷을 보냈는데 그 패킷이 제대로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컨트롤하는 기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을 좀 보면 QoS는 크게 QoS 관리 기술, 보장 기술, 측정 요소 이렇게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QoS 그래서 관리 기술에 뭐가 있냐 하면은 큐잉, 폴리싱, 쉐이핑 세 가지가 있어요. 큐잉은 그야말로 우리 큐 있잖아요. 큐 이런 파이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큐가 패킷이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FIF. 들어오는 순서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PQ는 클래스를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패킷이 다 어떤 거는 되게 사소한 패킷, 어떤 건 중요한 패킷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동영상 같이 조금 끊겨도 괜찮은 패킷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의료기기 뭐 이런 중요한 패킷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이, 미디엄 이 클래스로 나눠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미디엄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로우는 계속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돌아가면서 한 패킷 3개 처리하면 그 다음에 미디엄 가고 미디엄 3개 처리하면 그 다음에 노멀 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하자. 그게 CQ. 근데 이거보다도 더 웨이트를 좀 더 주자. 가중치를 좀 줘서 처리하자라는 게 WFQ.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돼서 이 Q 방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폴리싱 방식은 기본적으로 패킷을 버리는 거예요. 얘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라우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패킷이 줄 서서 들어와요.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막 대여폭, 패킷 막 되게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여폭은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선 도로, 2차선 도로. 네. 그리고 패킷은 자동차예요. 자동차들. 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대역폭이 막 7, 8차선 되니까 대역폭이 넓은 거죠. 그럼 패킷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처리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뭐 1, 2차선이면 패킷 줄 서서 가야 되잖아. 그럼 아까 같은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거예요. 뭐부터 처리할까? 어떤 자동차부터 먼저 보낼까? 네. 톨게이트에서.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폴리싱은 뭐냐면 이 수용 용량이 초과했으니 그냥 버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 서서 들어오는데 내가 이 라우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예를 들자면 4개밖에 처리를 못해요. 4개밖에 처리 못하는데 5개가 지금 들어왔어.
그럼 하나는 뒤에 맨 꼬랑지에 있는 애는 버리는 거야. 꼬랑지에 있는 애는 버린다. 테일 드롭.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RED는 랜덤 얼리 드롭이라고 해가지고 혼잡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버리는 거야. 5개 들어왔는데 좀 상황을 좀 보아하니 더 뒤에 것까지 못 받을 것 같아. 그냥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애들은 랜덤에서 버려버리는 거야. 네. 그리고 W는 저게 웨이트거든요. 웨이트가 높은 애들, 낮은 애들부터 버리는 게 이제 웨이트고요. 이게 이제 폴리싱이에요. 폴리싱. 강제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왜? 네트워크 품질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 같이 죽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예, 어떤 자동차는 빨리 보내줘야 되고 이렇게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쉐이핑은 뭐냐면 이게 어떤 때는 트래픽이 막 몰렸다가 예를 들면 축구 경기 같은 걸 해.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인터넷 방송을 엄청 봐요. 예, 그러면 트래픽이 막 몰리잖아. 그럼 그때는 순차적으로 이 트래픽을 저장을 해놔요. 그 네트워크 장비에서 저장을 해놨다가 시간이 지나서 얘네들 다 처리하고 나면 원조로 온 애들 다 처리하고 나면 그 저장해놨던 애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럼 여기서 이 차이점 있잖아요. 저장이라는 게 들어가죠. 저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버퍼. 네, 버퍼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 쉐이핑부터는 버퍼가 네트워크 장비에 버퍼가 들어가요. 버퍼가. 네. 자, 우리가 버퍼가 들어가는 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도 버퍼가 들어가요. 저희가 아까 셀렉티드 앤 리피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셀렉티드 앤 리피트. 앞에 거 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만 보낼 수 있다는 건 앞에 것들은 이미 저장을 해 놓는 거거든요. 수신 측에서. 네. 그래야 내가 중간에 빠진 것만 할 수 있지. 그런데 고백엔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안 해. 그냥 순차적으로 받아.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 빠지면은 앞에 거 아무리 많이 받아 뒤에 거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다시 처음으로 가서 새로 받는 거거든요. 버퍼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네트워크 장비에도 버퍼를 좀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QoS 모델은 전용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전용선이 이게 대통령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 차 지나가면은 길 다 막고 길 쫙 뚫어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네트워크 장비들을 다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저 패킷 지나가니까 다 예약해놔. 그래서 딱 뚫어주는 게 이제 인트 서브고요. 디프 서브는 이 패킷들 안에 태그를 다 붙여놓는 거예요. 얘는 1등급, 얘는 2등급, 얘는 3등급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킷을 보고 얘를 처분 처리할지 2번 처리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IP 헤더를 보면 여기에 TOS라는 게 있어요. IP4 기준으로 TOS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DTRC 이런 식으로 얘 중요도가 적어져 있습니다. 네. 8비트로. IP6에도 이렇게 트래픽 클래스라는 게 들어가 있어. 네.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인트 서브, 디프 서브가 나오면 4달러게, 3달러게 이걸 꼭 써주셨으면 좋겠다. IP 헤더 보면 TOS라는 헤더가 있고 그 헤더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게 디프 서브의 핵심 차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차별화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측정 요소는 대역폭, 지연, 뭐 지터, 패킷 손실 이런 것들이 네, 있습니다. 뭐 이건 아실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갈게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자, SDN을 강화학습에 적용하는 방안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쉬워요. SDN이라는 게 결국에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하드웨어는 장비를 뭐 A사 거, B사 거, C사 걸 쓰더라도 소프트웨어는 공통적으로 뭔가 이 A과 B사, C사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걸 한번 써보자. 이게 SDN의 기본적인 컨셉이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와 이 하드웨어 장비들이 아무리 뭔가 여러 장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관된 통신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픈플로우 같은 기본적인 그 표준화된 통신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여기 갑자기 왜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이 네트워크 트래픽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다고 할게요. 라우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장비에서 수집되는 그 처리되는 그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의 처리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한 다음에 그 뒤쪽에서 AI의 이 분석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계층을 하나 더 둬요. 그러면 지금 네트워크가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이거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규칙을 적용해야 되라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면 그 규칙을 SDN을 통해서 다시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최적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에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 학습해서
다시 최적화시킨 그 내용들을 정책으로 반영해 주는 게 이 머신러닝 기반의 SDN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장비들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 정책들 막 설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 패킷이 들어오면 먼저 이걸 먼저 보내. 이 정책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을 하는데 그거를 사람이 다 일일이 다 하면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상황들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분석, 훈련시킨 다음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통해서 그 정책을 적용해보자가 SDN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안에 SDN 컨트롤러가 들어가고 여기는 컨트롤 플레인, 여기가 데이터 플레인이잖아요. 이 뒤쪽에 AI 에이전트라는 게 하나 들어가요. 네, 그래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이 스테이트, 상태를 분석해서 폴리시, 네트워크 폴리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아, 이런 액션들을 만들면 되겠네 해서 이 정책과 액션을 이 SDN 컨트롤러를 통해서 여기에 다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끝. 여기는. 네. 자, 매터고요. 매터는 스마트 홈 네트워크의 표준이에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잖아요. 프로토콜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는 혹시 삼성 뭐 IT 싱크 뭐 이런 거 혹시 앱 깔아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삼성 냉장고랑 연결되고 세탁기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기 제조사들마다 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는 내가 뭔가 하나의 앱에서 LG, 삼성, 그 외에 뭐 다른 C사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컨트롤을 하고 싶은데 IoT 장비를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호환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호환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삼성 앱에서도 LG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같이 등록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표준화된 기술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매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홈 매터 지원 디바이스는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전용 허브는 공유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폼은 우리가 삼성 뭐 싱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삼성 싱스, 뭐 아마존 알렉사 이런 애들이 있어요. 플랫폼들이 하는 그 플랫폼 레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표준화된 걸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매터고 당연히 상호 연동성 좋고 보안성 좋고 통신 신뢰성 좋아지고 뭐 이런 거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항상 이런 애들은 이 네트워크 스택이라는 걸 그려줘야 돼요. 꼭. 네. 꼭 이걸 그려줘야 되는데 네트워크 스택 막 그림 막 머리 복잡해지고 막 그러시잖아요. 큰 게 없어. 네. 보면은 이 오른쪽 볼게요. 왼쪽 볼게요.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응용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네, 그렇죠? OSI 7 레이어 그 TCP 그 계층이에요. 이거 기본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응용 스마트홈 매터 표준 뭐 이게 있나? 네. 스마트홈 매터 표준 응용 프로그램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전송 TCP 아니면 UDP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TCP를 쓴대요. 네. 네트워크 IPv6를 쓴대요. 네. 왜 그러냐? IoT는 되게 많으니까. 네. 그리고 데이터 링크에서는 IEEE 802.11 이거 와이파이의 표준 규격이잖아요. 네. 스레드 IP 802.15.4 저게 아마 블루투스 표준 규격일 거야 아마 저게. 네. 그리고 옆에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들어가 있네요. 그럼 물리 지원 제품, 세탁기 지원 제품.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OSI 7 레이어 TCP 계층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프로토콜들 적어준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 네. 오늘 안 보고도 그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네. 비웃지 마시고요, 제보님.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전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끝났고요. 네. 제가 이게 공부하다가 또 이거 참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또 있으셔가지고, 네. ความ 설명 드리려고 왔고요. 네트워크를 변조를 한다는 건 이거예요. 이 PSK, ASK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변조를 할 때 얘 변조의 목적은 뭐냐면 한 번에 데이터를 많이 실어 보내고 싶은 거예요.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우리가 한 사이클이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그럼 그때 많은 주파수를 실어 보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변조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요, 주파수가. 그런데 이거를 데이터를 실어 보내려고 하니 우린 데이터는 1과 아니면 0이잖아요. 그러면 1일 때는 정상적으로 1. 그런데 0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걸 반대로 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0. 다시 1이면 정상적으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1, 그러면 반대로 보내는 거예요. 네. 이거를 그래프상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18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1, 0, 이 사이가 180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위상이라고 하거든요. 위상차.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1과 0을 번갈아 가면서 보내는 거예요. 180도. 이 한 사이클 돌 때마다 1과 0을 이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 1과 0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복잡한 방식이 나왔어. 이제 0과 1, 00과 그러니까 01, 00, 10, 11을 한꺼번에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어떻게 했냐면 이 두 가지 이 전파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럴 때는 01, 이 두 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위에서부터 아까 0인데 위에서부터 이걸 0을 두 번으로 붙이면 이건 00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01과 반대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10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11로 얘와 반대는 11로 해서 반대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벌써 한 사이클에서 한 비트밖에 못 보냈었는데 지금 두 비트를 보낼 수 있게 됐잖아요. 한 사이클 안에 두 비트 보낼 수 있게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는 이게 한 사이클 안에 한 번 아니면 한 번이었잖아요. 이게 한 번 돌아갈 때. 네. 근데 네 개를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각도로 보면 이래요. 각도를. 네. 8PSK는 8SK는 8개로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8비트를 보내요. 8비트를. 8비트면은 세 자리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세 자리를 보내니까 이렇게 이 중간에는 있을 때는 45도 각도일 때는 011, 이 90도 각도일 때는 010, 다시 이 각도일 때는 110 이렇게 다 자리를 다 정해 놓는 거예요. 자리를 다 정해 놔서 이거를 한 번에 보내. 얘는 아마 세 개씩 이렇게 보내겠죠. 네. 이렇게 보내게 기본적인 게 이렇습니다. 이게 8PSK예요. 8비트를 한 번에 보내는 거예요. 얘는. 그럼 괌은 뭘까?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네, 진폭이 달라졌어요. 네, 이 진폭이 얇게 갔다가 세게 갔다가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요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 가까이 있는 거와 멀리 있는 거를 진폭을 표현한 거예요. 네. 아까 위상은 각도였잖아요. 각도였잖아요. 각도. 근데 진폭은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로 구분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폭까지 본 게 괌이. 네. 괌은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 정도는 좀 그려줘야 이렇게 점이 이렇게 네 개를 찍혀져 있는 게 그럼 진폭을 같이 표현해야 되니까 각도와 진폭을 같이 표현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4096 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4096이면 얼마의 점들이 찍혀 있는 건지 네. 계산도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64 괌까지는 6비트를 한 번에 보내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TCP 혼잡 제어. 타오, 뭐 르노, 타오 이거 다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아마 이럴 텐데 이 여기에 담겨진 네트워크의 특성까지 아시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싶어서 한번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짚어주고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혼잡 제어 방법은 AIMD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AIMD. 우리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AIMD는 보통 타워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스타트라고 해서 지수배로 패킷을 보내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패킷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윈도우 사이즈예요, 이쪽이. 이쪽이 윈도우 사이즈. 우리 그 슬라이딩 윈도우 할 때 그 사이즈예요. 하나 보내냐, 두 개 보내냐, 세 개 보내냐. 패킷 숫자랑 동일해요.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윈도우 사이즈가. 그러다가 지수배가 아니라 선형으로 증가시켜요. 하나 보냈다가 두 개 보냈다가 세 개 보냈다가 네 개 보냈다가 이렇게 증가시켜요. 그러다가 패킷 로스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보낸 게 안 돌아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아까 응답 값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동현님 설명하면서 동현님 받았어요? 아, 못 받았어. 이거 다시 보내. 이거 있어. 이따 했대. 그 유실되는 애들이 생기면 그때 절반으로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반으로 깎았잖아, 지금. 이해가 되셨죠? 네. 봐요. 여기 로스가 디텍트가 되면 패킷을 보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도착하고 중간에서 유실이 됐다는 게 디텍팅이 되면 컷 윈도우를 반으로 깎는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마 그냥 여기 한 10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서 한 16까지 올라갔어. 16까지 올라갔는데 패킷 로스가 발생했어. 그럼 8로 깎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이 타오 뭐 르노 이 얘기하기 전에 AIMD부터 얘기를 해야 돼. AIMD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얘입니다. 예. EI. 예. 지수배로 하죠. 지수배. 처음에 0, 2, 4, 8 성장하다 이렇게 하다가 이 스레스홀드에 걸려요. 예. 이 스레스홀드라는 건 뭐예요? 스레스홀드. 네? 임계값이죠. 네. 그 임계값이 뭘까요? 아, 여기 어디 적어놨는데, 제가. 아, 이게 임계값이 뭐가 있는데. 음, 아, 기억이 안 나네. 이 임계값이 되면, 이게 뭔가 저 임계값에 다다르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처럼 패키지 유실되거나 이러면, 예, 패키지 유실되는 거예요. 저 임계값이랑 패키지 유실되거나 이러면 선형으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까 AIMD랑 똑같은 거죠. AIMD랑 똑같고, 3 duplicate act. 그러니까 이거예요. 받았어. 세 번 오는 거. 예. 그러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난 세 번을 안 보내고 한 번밖에 안 보냈는데 왜 응답이 세 번이 오지? 그럼 뭔가 네트워크에 혼잡이 발생하고 있네. 라고 해서 이러거나 세 번 듀플리케이트를 받거나 아니면 타임아웃이 나거나 타임아웃. 내가 보냈는데 응답이 안 와. 시간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안 와. 그럼 타임아웃 끊어버리거든요. 그럴 때 아예 0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선형 증가시키고 이렇게 돼. 이게 타오. 르노는 뭐냐면 이 3 듀플리케이트랑 이 타임아웃을 분리한 거예요. 네. 위에는 붙어 있고요. 밑에는 분리한 거예요. 지수배로 늘리고 유실이 되면 선형 AIMD로 선형으로 증가시키다가 3 듀플리케이트가 일어나야지만 반으로 깎는 거예요. 여기는 타임아웃이 나면 반으로 안 깎고. 네. 그리고 나서 반으로 줄였는데 타임아웃이 났을 때 또 반으로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규칙을. 네. 자, 그래서 이 TCP 혼잡 제어를 얘기할 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타오 르노까지는 알고 계셨잖아요. 선형으로 증가시키는 AIMD라는 게 있다. 그래서 걔는 패키지 유실되면 반으로 깎는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다시 지수배가 선형으로 증가시키는 게 AIMD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보다는 그러면 하나씩 증가시켜서 언제 이걸 찾아내. 지수배로 가고 유실이 됐을 때 선형으로 가도 되잖아. 이게 타오의 시작. 그런데 그거를 이제 3 듀플리케이트랑 타임아웃을 동시에 하던 걸 분리해서 하자. 그게 르노.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반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제는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네. 네. 쓰셔야 돼요. 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좀 드렸고, 요 밑에 보면 혹시 제가 이거 이제 밑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출 문제는 우리 그 기출 문제 검색 그 엑셀로 이어지고요. 밑에 BP반 주간 모의고사는 3기 때부터 주간 모의고사가 밑에 다 있어요. 혹시 밑에까지 안 내려가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7기 거 오늘 것도 있어요, 여기. 네. 그리고 특강하면은 저희가 이제 총정리하기 전에 총정리하게 되면 이제 특강을 하게 되는데 그 자료를 여기 모아놨어요. 여기 이제 다 모아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타시마반 주간 모의고사 나중에 이제 다 특강할 때 그때 모아서 보여드릴 거고 밑에 제가 매일 기사를 스크랩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기 그 중에서 네트워크 관련된 기사가 여기 있으니까 이 네트워크 기사는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3단락을 이걸로 쓰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6G에 관련된 게 나왔어. 그러면 6G 초격차를 하기 위한 여기 초격차 목치는 삼성, 뭐 6G 최장거리 시험 이런 거를 3단락에 써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에 주간 모의고사 가지고 정리하시고 밑에 이 뉴스나 논문 요 내용 가지고 3단락 차별화해서 가시는 걸로 해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셉이 뭐냐면 나중에 이거 하나만 보고 그냥 총정리가 가능하게 물론 이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암기장은 별도로 하시더라도요.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